검찰이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정모 변호사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기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9%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일 11만 표 정도를 더 얻으면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됩니다. 7개월여 만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59%에 이릅니다. 16에서 17살 사이 청소년 예약률도 44%를 넘었습니다. 전 세계 130여 개 국가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2023년부터 구글 등 대형 다국적 기업에 최저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글날인 오늘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휴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번 사업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변호사를 오늘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곧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많은 배당금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가 수사의 초점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지난 3일에 이어 재소환한 정모 변호사는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간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투자사업팀장을 맡았습니다.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 심사를 맡는 등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습니다. 퇴사 뒤에는 유 전 본부장과 동업해 부동산 개발회사 유원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유원홀딩스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원홀딩스는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을 자금 세탁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창구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모레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천화동인 1호 소유주인 김만배 씨를 불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의혹과 뇌물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오늘 낸 입장문에서 천화동인 1호는 자신 소유로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서울 연희동 집을 김 씨의 누나가 사들여 윤 전 총장이 뇌물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과 별도로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외에 나가 있는 남욱 변호사의 소재 파악을 위해 지난 7일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에 공조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거짓으로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 의혹의 실체를 조사하려던 검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관 당시 대검차장이 오늘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지난해 9월 대검에 부임해 이 사건을 맡았지만 지난 3월 대검 수뇌부가 주인 검사를 새로 지정해 자신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9건이니까요. 그 모든 기록이 검사 임은정으로 되어 있는데 총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는 없고요. 시민단체가 이 의혹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가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조 원장을 상대로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물었고 조 원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 7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규정에 따른 것이고 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조 원장과 함께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조사 일정 등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아직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 지역에서도 과반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내일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이재명 후보는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경기 지역에서의 경선. 이재명 후보는 60% 가까운 득표율로 1위 자리를 탄탄히 했습니다. 그간 지역 순회 경선 중 가장 높은 득표율입니다. 2위 이낙연 후보는 30.5% 득표로 1위와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검경의 수사로 커지는 대장동 개발 논란에도 이재명 대세로는 흔들리지 않았고 이 후보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명유리보다도 더 투명해야 했고 숨쉬는 것조차 청렴해야 했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납니다. 이낙연 후보는 경선 뒤 기다리는 게 민주당의 위기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호소를 드릴 겁니다. 오늘 경기 지역 경선까지 합쳐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5.29%. 1, 2위 후보 간 격차는 23만여 표로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 2위 간 갈등 격화로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등 원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집단 경기를 하는 팀원들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정해지면 각자 정해진 포지션에서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지금까지 투표율 등을 볼 때 내일 서울과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11만 표 정도를 더 얻으면 결선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에 접종을 마친 사람이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59%에 달하는데요. 16살과 17살 청소년의 백신 접종 예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3,032만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59%, 18살 이상 인구의 69% 정도에 달합니다.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실시된 2월 26일 이후 224일 만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대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전체 유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숫자가 접종을 완료한 건 아닙니다. 16살부터 17살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예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나흘간 접종 예약을 마친 인원은 39만 6천여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44%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약자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임신부도 하루 동안 전국에서 944명이 접종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8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임신부 확진자는 731명으로 위중증 환자도 15명이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임신부의 접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신부 중에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초기 임신부 12주 이내인 경우에는 접종 전에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한 다음에 접종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모두 9,785명이 추가 접종 예약을 마쳤습니다. 올해 하반기 첫 대규모 접종 대상군이었던 50대의 백신 접종은 오늘 마무리됐는데 약 90%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한편 신규 확진자는 1,953명으로 나흘 만에 2,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지만 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사흘간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면서 단풍철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첫 단풍이 시작된 국립공원 설악산. 해발 1,708m 정상에서 시작된 단풍은 산 아래로 내려오며 열흘 만에 해발 1,000m까지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설악 단풍의 자태를 만끽하려는 탐방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2만여 명이 설악산과 오대산을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에 이동 인구가 크게 늘자 방역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탐방객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산에 오르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고 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아이 뭐 사람도 없는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방심은 자칫 방역의 허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단풍을 찾아가는 등산로는 폭이 좁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계곡을 끼고 있는 탐방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이 양 팔 넓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등산객들이 몰리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출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산행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거리 두기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거점 지역의 근무를 통해서 현장에서 되도록이면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악산 등 전국의 유명 단풍 명소 10곳에 오는 13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섭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네, 글로벌 기업 구글은 세계 곳곳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세를 주로 아일랜드에다 냈습니다. 아일랜드가 세율이 낮아서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는 사업장이 있는 나라에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IT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망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를 찾아서 회사를 등록하고 세금을 내왔습니다. 수익은 다른 나라에서 올려도 세금은 딴 나라에다가 내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 기업의 세금을 제대로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거를 이른바 디지털세라고 합니다. 국제사회가 관련 논의를 수년 동안 해왔고 결국 130여 개 나라가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제 조세 체계가 역사적인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OECD에서 4년간 협의한 끝에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6개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이익을 올리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C'est une révolution fiscale parce que c'est plus de justice en matière de fiscalité. Enfin, les géants du numérique vont payer leur juste part d'impôt. 첫 번째 변화는 시장 소재국이 일부 과세권을 가진 겁니다. 연매출 약 27조 원, 이익률이 10%를 넘는 다국적 기업이 대상입니다. 고정 사업장이 없더라도 영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있다면 시장 소재국은 초과이익의 25% 범위 내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여럿일 경우 시장 규모에 따라 배분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정한 겁니다. 조세 회피처를 통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것으로 연매출 1조 원 이상 기업이 대상입니다. OECD는 글로벌화, 디지털화된 시대에 조세 차이에 따른 국제 분쟁을 없애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새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OECD 협의체가 마련한 이번 합의안은 이번 달 열리게 될 G20 재무장관 회의와 정상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해집니다. 한국 기업이 딴 나라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겠죠. 김영민 기자가 이 부분을 따져봤습니다. 디지털세 도입으로 당장 영향을 받을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매출은 237조 원, SK하이닉스는 32조 원 수준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법인세 일부를 해외에 내야 하지만 외국에 새로 내는 세금만큼 국내 세금이 줄기 때문에 타격은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2년 뒤부터 매출액이 1조 원을 넘는 기업은 어디서든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대상 기업은 80여 곳입니다. 적용 대상이 당초 IT 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 우리 수출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이 돼서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큰 틀에서 따져볼 때 이번 디지털세 도입이 오히려 득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제대로 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정 사업장이 아니란 이유로 세금을 피해간 빅테크 기업에 대해 과세권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은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부과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클 걸로.
정부는 이달 말 디지털세 최종 추인까지 구체적 세부 사항 등을 추가 논의해 국내 기업에 대한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575돌 한글날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 등의 인기로 그 어느 때보다 한글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특히 최근엔 그룹 BTS의 팬클럽인 아미의 외국 회원들이 한글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매력에 푹 빠진 이들의 모습 정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BTS! 빌보드 차트를 점령한 첫 한국어 노래.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방탄소년단입니다. UN 총회에서 한국어로 연설한 최초의 가수. 방탄소년단을 통해 전 세계에 울려 퍼진 한글은 이제 아미들의 언어가 됐습니다. 한글을 접한 적 없던 케냐의 아미들. 가사를 따라 부르고 멤버들의 이름을 외우고 심지어 한글 가사를 그리듯 따라 적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입니다. I started learning Korean because of BTS. I wanted to understand their songs better, so I thought learning Korean would help me do that. 이렇게 전 세계 아미들이 불을 지핀 한글 열풍. 이미 각종 SNS에는 한글 공부와 관련해 올려진 게시글이 70만 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쉽고도 아름다우면서 과학적인, 독보적인 한글의 매력까지 함께 익히고 있습니다. We found it so interesting how the vowels are inspired by like the Eastern Asian philosophy. That together is already so beautiful because we know that our American language didn't have all of that.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서는 방탄소년단의 한글 노래 가사가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BTS는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팬들도 많다 보니까 그만큼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BTS 노래로 시위에 참여하게 되니. 우리도 자칫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한글날. 이제 막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미들에게는 손꼽아 기다려온 축제의 날입니다. 한글날인 만큼 모두 함께 우리말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네, 이렇게 한글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해외 교육시설은 많이 부족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세종학당인데 현재 세계 곳곳에 대기자만 10,000명이 넘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인 퉁투차 씨는 국내 대학교에서 4년째 유학 중입니다. 한국에 관심이 생긴 건 K-팝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영상 자막이 발달되지 않았었어요. 기다리기가 너무 지쳐서 제가 이참에 그냥 내가 하자. 그냥 내가 한국어를 공부해서 내가 알아듣자 해서 시작했습니다. 하노이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유학도 왔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해서 한국인 선생님이 계시니까 듣기랑 말하기에 정말 도움이 많았어요. 한국 콘텐츠 인기가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세종학당도 5년 새 100곳 가까이 더 생겼습니다. 기존엔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유럽과 아프리카에도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요. 하지만 시설이나 선생님 수에 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신청자가 훨씬 많습니다. 세종학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국어 혼자도 공부 못하고 너무 슬퍼하는 친구 많아요. 총 300명의 신규 학습자를 모집하는데 하루 만에 3,150명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함께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정부가 주는 운영 지원금만으로 감당이 안 돼 독일 본회에 있던 세종학당은 5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문의를 해요. 그러면 혹시 운영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좀 지원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다가 예산 때문에 좀 생각만 하고 좀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세종학당에서 공부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은 터키 2,500명, 러시아 800명 등 전 세계에 모두 11,000명이나 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 동영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길기를 사용하는 게 정당하다는 동영상도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일본 외무성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2분 2초 길이의 동영상입니다. 우길기를 해돋이를 본떠 만든 일본의 전통 문양이라고 소개하고 명절이나 결혼 등 각종 축하 행사 때 폭넓게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형사를 축하하고 기원하며 스포츠 응원에서는 사기를 북돋우며 승리를 기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받아들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엠블럼도 그 사례 중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색깔은 물론 유사점 찾기도 힘든 사례까지 끌어들여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반면 우길기가 태평양 전쟁 때 일본 군대가 사용한 군기이며 지금도 매년 8월 15일만 되면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극우 세력들이 사용하는 주요 상징물이란 사실은 쏙 빼놨습니다. 앞서 외무성은 동해가 아닌 일본해란 이름만 국제사회가 공인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려 우리 외교부가 즉각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최근 한일 간 갈등 현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동영상은 외교의 무기를 하나 더 늘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새 내각이 들어선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간 현안과 관련해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20대 대학생이 옥상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추락한 건지 아니면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는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컴한 밤, 한 남성이 옥탑방 문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라고 소리칩니다. 지난 1일 밤 촬영된 영상인데 얼마 뒤 24살 대학생 A씨는 이 주택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4층 높이 옥탑에서 바로 이 주차장으로 떨어진 해당 대학생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옥상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동갑내기 친구 2명과 함께 소주 6병을 마신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근 주민은 술에 취한 대학생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소리가 커서 항의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싸웠다가 수혈을 붙여서 있더니 정체가 아니고 사람 떨어져 있고 플리츠랑 있고 다 술에 취했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친구 2명을 체포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이 다툼을 벌이다 A씨가 추락한 것으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실족했을 수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 친구 중 한 명은 진술을 거부 중이고 다른 한 명은 다툰 건 맞지만 먼저 방에 들어와 당시 상황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추락했을 때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안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버스와 기차를 탈 때 할인이나 무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금액을 다 메꿔주지는 못하다 보니 버스업계나 코레일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마땅히 예우해야 하는데 부족한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이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군생활 중 다쳐 국가유공자가 된 60대 남성. 20년 넘게 버스를 탈 때마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태그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런 데까지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자부심이랄까? 이런 저희가 굉장히 강하게 들죠. 해마다 국가유공자들이 감면받는 버스비는 200억 원 내외. 버스 회사들이 정부와 할인 이용 계약을 맺고 유공자 탑승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비 보전 비율이 못 미치면서 업계는 당장 내년 계약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훈처가 버스 업계에 보낸 공문입니다. 부족한 보상률을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올해 부족 금액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도 유공자 이용 보전액이 보훈처 약속보다 53억 원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매년 이제 그 보훈처의 어떤 약속을 또 믿고 그리고 계약을 하고 하면서 연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코로나19로 업계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더 이상 감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철도 상황도 비슷합니다. 국가유공자는 KTX를 1년에 6번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보상률은 30% 수준. 코레일 역시 해마다 40에서 50억 원의 비용을 대신 내왔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연말쯤 돼서 버스 할인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보험가족들이 상당한 불편을 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재정당국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보훈처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보조액을 늘리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 민간 버스 업계와 코레일에만 공적 책무를 맡겨두는 사이 오랜 기간 이어져온 유공자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연평균 강우량이 100mm에 불과한 사막의 나라 아랍에미리트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단비를 뿌린 건 바로 인공 강우였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인공 강우 실험에 속도를 내면서 수자원 확보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SNS는 환호 섞인 반응들이 올라옵니다. 폭우를 내리게 한 건 다름 아닌 인공강우 실험이었습니다. 국토의 90%가 사막으로 이뤄진 아랍에미리트는 한여름 기온은 40도를 넘나들고 연평균 강우량은 100mm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바닷물의 담수화로 물 부족을 해결해 왔지만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From the early 2000s, we started to put a scientific base to the cloud seeding operations, and the scientific required to understand is cloud seeding suitable for UAE or not. 인공강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해 구름씨로 불리는 물질을 뿌리면 구름 속 빗방울이 모이게 되고 비가 되어 떨어지는 겁니다. 10 times a month, 20 times a month, We cover the whole country, and we're based in Al Ain, which is central in UAE, and we can get anywhere probably within an hour. 현재 진행 중인 인공강우 프로젝트는 9개에 이르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850여 차례, 올해만 200번이 넘는 실험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으로 구름 속 전자기를 활용하는 방식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같이 다양한 방식의 인공강우 실험으로 기온을 낮추고 비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아랍에미리트의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1,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아랍에미리트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오수경입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그림자 회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종이를 오려낸 뒤 조명과 셀로판지로 색감을 내는 회화 장르인데요. 이 그림자 회화의 거장 후지시로 세이지의 작품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빛과 그림자로 만든 동화 같은 세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유동엽 기자입니다. 동물들이 주인공인 놀이공원의 풍경. 일렁이는 물결에 비치며 동화 속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흐드러진 도심의 벚꽃. 가까이에서 보면 꽃잎마다 종이를 이어붙이고 잘라낸 흔적이 보입니다. 화폭에 담긴 모든 것은 작가가 면도칼로 하나하나 오려서 그려냈습니다. 올해 97살인 작가는 조명을 비추면 회화가 되는 그림자 회화라는 독창적인 장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화 내용을 담은 작품들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충분히 본인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면서 즐겁게 전시를 보고 있습니다. 작가의 대표적인 캐릭터 개구리 캐로영은 1960년대 인형극으로 제작돼 큰 인기를 끌며 TV 인형극의 시초가 됐습니다. 요정과 아이들, 동물이 주로 등장하는 그림들은 어른을 위한 동화이기도 합니다. 원폭으로 무너진 건물 위로 종이학이 날아오르는 장면에서 작가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고통이나 이런 아픔이 후세에선 전혀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아픔에 대한 상처를 그려가면서 우리나라 관객을 위해 새로 제작한 작품을 비롯해 160여 점에 이르는 그림자 회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